전국의 해법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를 모시고 정치권 이야기 더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당청 관계 이제 좋아지는 겁니까? 좋아진다기보다 정상화돼야 되겠죠. 네.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비정상적이었었는데 그게 정상화하는 거니까 정상화하는 것이 좋아지는 거라면 좋아지는 거고. 네. 네. 이제 비정상이 정상화. 네.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네. 쓰는 네. 대사 중에 하나가 네.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는 노동개혁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4대 개혁이 공공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요, 모두 노조가 관련이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노동개혁 없이는 어느 개혁도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어려운 개혁이고. 네. 최근에 영국 그 카메론 수상도 이 노동개혁을 제일 앞장 세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경제체제를 바뀌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수다. 근데 뭐 마가렛 대처 수상도 그렇게 했고 또 레간 대통령도 에어 트래픽 컨트롤러 그 파업 그 강경 대응했고 그다음 메르켈 수상도 그러니까 이게 보수 우파 정권에 들어왔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노동 개혁인 것 같아요. 노동 개혁을 이루고 나서 다음 개혁들이 이제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반드시 성공해야 될 개혁이 노동개혁이다. 그래서 4대 개혁을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핵심은 노동개혁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제 임기가 절반 네. 지나가는데 그럼 네. 2년 반 정도 시기에 이 노동개혁을 해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 어떻습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겠죠. 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필요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뭐 야당 대표라도 만나서 협조를 구해가면서 노동개혁을 시도해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노동개혁을 시도하는 게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또 어떻게 보면 역점 네. 사업이 네.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게 김문수 당 대표한테도 아주 중요한 김무성 대표. 네, 김무성 대표한테도 굉장히 네. 중요한 그 개혁이 되겠죠. 그런 건 지금 여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지금 당 대표로 있으면서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노동개혁에 실패했다 하면은 그 자기 대권 보수 우파 대권 후보로서의 그 역량에 의심을 또는 의문을 갖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한테도 극히 중요한 개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에 상당히 공을 들여와서 네. 어느 정도 성과는 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이 공공 부분에 대한 개혁 중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많이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사실 그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거는 뭐 다 잘 된 건데 네. 이게 나중 처리가 잘못된 거고요. 좀 사실 그것도 뭐 이렇게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노동개혁이니까요. 네. 그래서 노동개혁에 반드시 성공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제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25일부터 이제 방미 네. 일정에 들어가는데 네. 이미 대권 행보에 어느 정도 발판을 밟고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그렇게 되겠죠. 지금 적어도 여론조사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물론 여권에서는 아직 아무도 뭐 도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지금 한국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조야에서도 김 대표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네, 그게 미국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자기도 알리고 또 미국에 있는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들도 만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기 그 유력한 대권 주자로서 이번 방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시 대통령 얘기로 넘어와서 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개혁도 해야 되고 네. 하반기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네. 내각에서 좀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네. 보니까 내각에서 다음 총선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 보이나 봅니다. 네. 좀 자기 정치할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일 좀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뭐 받아들입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주문해야 될 말씀이고요. 네. 이게 문제는 뭔가 하면 내년 1월 며칠 날까지는 그때까지만 이 공직을 내놓으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1월 13일 정도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열심히 해달라는 주문이거든요. 아하. 네, 그러니까 뭐 그 이후를 지나서 정말 그 국회의원을 포기하고 해달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적어도 당신네들이 머물렀어야 될 임기 그 기간까지는 네. 성심성의껏 해라. 네. 그래서 정부 여당 그 국회의원으로서 또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주문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상위직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은 문제예요. 미국 같은 데서는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상원, 하원 다 내놓고 장관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관 한 번 하고 나면 국회의원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네, 그만큼 미국에서는 대통령 중심 체제에서는 장관이 국회의원보다 우위인데 우리는 어떻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제도적인 문제도 금명간에 풀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 나옵니다. 네. 뭐 고성이 오갔다, 욕설이 네. 나왔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럼 뭐 야당은 항상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다고 무슨 뭐 노상 뭐 정말 금방 헤어질 것 같이 막 싸우다가도 네. 또 며칠 지나고 나면 또 같이들 모여서 막 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치에는 뭐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는 거고 오늘 친구가 내일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 친구가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 유승희 의원하고 또 이 최고위원하고 뭐 언쟁을 굉장히 심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그랬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 건 아니거든요. 네. 서로 각자의 다른 의견을 높은 목소리로 밝혔을 뿐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문제는 이렇게 의견을 밝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혁신한다 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 혁신안이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한단 말이죠. 그건 지금 뭐 반반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사실 지금 혁신위원회의 그 설립의 목적 자체가 문재인 대표가 그 대표직에서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으니까 그 압박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카드를 시도하다가 나온 것이 혁신위원회 카드 아닙니까? 그 혁신위원회에서도 몇 분들한테 혁신위원장 하라는데 다 거절당하고 지금 이제 무슨 위원장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혁신위원회 의도 자체가 좀 이렇게 순수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이게 정말 이 혁신을 위해서 했느냐, 아니면 문재인 대표를 살려주기 위해서 했느냐, 그걸 곰곰이 잘 따져봐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혁신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김상곤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혁신위원장이 돼서 네. 가지고 온 가장 큰 내용은 사무총장을 폐지하겠다라는 네.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5명의 본부장을 만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일명 또 탕평책이지만 네. 또 한편으로 보면 또 나눴구나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공천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최재성 의원이 무슨 뭐 본부장이 된다면서요? 예, 본부장이 네,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무총장 역할을 사무총장 아닌 사무총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지금 공천권을 딴 데 준다.
지금 약속을 하더라도 공천 당시에 가서 대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최재성 본부장한테 공천권을 줘버리면 누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지난번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서도 룰을 중간에 마지막 순간에 바꿔가지고 문재인 대표가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요? 네.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네. 이제 가뜩이나 네. 뭐 분당, 네. 신당, 뭐 호남 지역에서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러는데 네. 갑자기 또 그렇게 말하면 네. 이른바 뒤통수를 치는 듯한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분당과 신당 스스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까? 그런 거면요. 그게 분당, 신당을 차리려면 적어도 몇 달 전에 해야 되는데 공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미 늦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뭐 마지막 순간에 바꾸는 것이 우리나라 정당의 그 당권을 장악한 사람들의 특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짓 하지 않겠느냐. 우리 그런 짓 않는다. 약속한다. 그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혁신위원회 뭐라고 그러더라도 다 의미 없이 이거는 정말 그 문재인 대표가 사퇴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고 결국 내년 한 2월쯤 돼서 공천하게 되면은 그때 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영작 교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보셨는데 네. 정말 그렇게 되는지 내년 2월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2월에 어디 가 있어야 되겠네요. 예. 네. 이제 국정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제 해킹 의혹 논란이 네. 계속해서 나오고 네.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풀어야 됩니까? 이게 풀어지지가 않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왜 이거 해킹이 중요하냐, 야당한테. 이게 해킹으로 인해서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민간인 또는 그 내국인이 어떤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데요, 일단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전쟁을 지난번 6.25 사변 중에요, 대한민국 군인이 한 14만 명이 사망했대죠. 네, 그 어느 통계 보니까 그래요. 근데 민간인 사망이 37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민간인 사망은 정말 억울한 희생자라고요. 네. 지금 우리가 정보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보 전쟁을 하고 있으면은 억울한 희생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석기 같은 사람 하나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수사하고 감시하고 감청했겠어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한 명의 간첩, 한 명의 이국 행위자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감청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한 명의 도둑을 예방하기 위해서 CCTV를 갖다가 뭐 전국 각지에 다 꽂아놨잖아요. 네? 그 대부분의 사람은 CCTV가 있건 없건 의식도 안 해요. 근데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그걸 의식을 할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뭐 우리 앵커도 마찬가지로 길 가면서 억울하게 CCTV에 찍힌다고요. 그런다고 뭐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그럼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은 각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내국인 감청 안 된다. 그럼 단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서 CCTV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우선 야당의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청, 도청 이런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친 선거가 그걸 증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당이 오히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이거는 안보 문제다. 그러면은 야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이거 안보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도 양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좋은 기회를 지금 걷어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을 좀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CCTV 다 보는 것은 물론 이름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도청과 감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희생자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이 부분을 제대로 거쳤느냐라고 이제 지적할 수 있겠죠. 네. 그런데요, 네. 물론 이제 그건 법에 의해서 법이란 건 만든 거예요. 네. 여기서 지금 여기 오고 있는 것이 불법이라도 이것이 미국 가면 합법일 수 있고 이것 딴 나라 가면 다 합법일 수 있고 불법일 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정말 이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하는 것은 정말 임의적인 거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집어서 이건 합법이고 불법이다. 그건 그냥 조문일 뿐이에요. 내가 뭐 이것이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에 법 하지 말아라. 밥이 먼저다라고 했다고 그러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법 하지 말아라. 대한민국은 안보가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법조문에 의해서 아무 의미 없는 법조문에 의해서 이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나누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요. 또 그런 법을 만들어 놓은 정치권이 문제지 이게 지금 안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억울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렇게 나누는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